네, 여러분, 우리 487쪽입니다. 이제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징수법 끝났고 이제 세목이 2개 남았습니다. 소득세법과 국세기본법이 남았습니다. 소득세법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요. 소득세법은 여러분 50문제 중에 12문제가 나오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소, 부가 각각 12, 12, 12, 국기, 국징이 7, 7 이렇게 해서 50문제가 구성됩니다. 그 숫자는 흔들 바뀌지 않아요. 그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비중으로 따지자면 법소, 부 이 세 개가 이제 동등한 비중이고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세목도 여러분 아예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세목이 좀 자신이 있고 어떤 세목은 자신이 없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그렇더라도 약한 세목이라고 해도 아예 손을 놓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전반적으로 기출된 것까지는 안고 간다, 공부하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소득세법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조각은 37번이고 늘 그렇듯이 각 세목의 첫 번째 조각은 총칙입니다. 그죠? 총칙입니다. 자, 7문제가 나오죠. 보통 총칙에서 이제 꼭 하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간 6회분을 분석해서 7문제가 나왔다는 거니까 최소 한 문제. 어떤 회차에서는 여기 2개도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죠? 총칙은 모든 세목에서 중요합니다. 문제를 한번 보시죠. 자,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 우리 총칙에서는 납세 의무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보고 납세지라던가 그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죠. 납세 의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하나를 보고 우리 내려가서 내용 해석을 보면서 공부할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비거주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납세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자, 밑에 여기서 비거주자, 거주자 우리가 소득세법에서 요거에 대한 이슈가 이제 많죠. 공부할 때도 많이 보시고 업무 보실 때도 요거에 관련해서 이제 이슈를 다루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또 세정에서는 다룰 일이 없기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자, 일단 결론은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납세 의무를 져요. 그러므로 국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나온 김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략하게 필요한 만큼에 대한 이론을 볼 겁니다. 우리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요 내용을 나눠서 한번 구별에 대해서 보죠. 거주자로 분류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국내,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아시겠죠? 거주자의 정의는 파란색 아니면 초록색 둘 중에 하나예요. 파란색, 파랭이 국내에 주소를 두는 경우 파랑이, 초록이 주소를 두진 않더라도 1년 365일 중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요 둘 중에 하나면은 거주자로 본다는 거예요. 일단 주소를 뒀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주소라 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주소가 국내인지 아닌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때문에 이슈가 많죠. 183일 이상, 1년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으면 거주자로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세법은.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에서 물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소가 있으면 당연히 가에 해당되니까 거주자예요. 근데 주소는 없는데 그 말이야 나는 주소는 없는데 주소지 외의 장소 중에서 상당 기간 국내에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주하는 살고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거소는. 그래서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국내외 소득 다 과세한다라는 거예요. 비거주자는 위에서 봤듯이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해요. 비거주자의 정의는 여러분 거주자가 아닌 모든 개인. 알겠죠? 요렇게. 네, 1번은 요 정도로 하시면 이제 풀이가 바로 되시겠죠? 비거주자니까요.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납세 의무가 없다. 맞죠?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뭐다?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납세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됐죠? 이 해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여러분 심플하게 탁탁 치고 갈 거예요. 지금 법인세가 공부할 때 좀 이제
뭐 부가세도 말씀드렸었지만 법인세가 좀 공부를 할 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좀 스토리를 처음부터 좀 엮어가야 전반적으로 문제를 여러 개 엮여오는 줄줄이 사탕처럼 푸는 그런 느낌이 강하고 부가세랑 소득세는 법인세하고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떤 각계격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보기마다 우리 격파에 나가면서 갈 겁니다. 2번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일단 요게 기본적인 로직이죠. 괄호안은 이따가 볼 거고 요게 맞는 거예요. 뒤에 일단 신탁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신탁은 여러분 우리가 신탁 트러스트, 신탁 믿을 신, 부탁한다, 탁 믿고 부탁한다는 뜻이에요. 신탁을 설정하는 자는 부탁하는 사람을 우리는 위탁자라고 해요. 부탁을 위임한다는 거예요. 자, 부탁한다라는 사람이 위탁자라는, 여러분 용어를 잘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안 헷갈리겠지. 우리 그때도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요거 나왔잖아요. 비슷한 게 나왔었잖아. 용어에 대해 주의합시다. 그리고 신탁을 인수하는 자, 쉽게 말해서 부탁을 받은 사람, 받을 수, 부탁을 받은 사람, 수탁자예요. 요 둘 간에 믿고 서로 계약을 했다는 거야. 신탁 계약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게 그래서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 설정 등을 했대요. 쉽게 말해서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하나의 경우로 보자면 어떤 재산을 맡겨. 그리고 부탁합니다. 이거 잘 운영을 해주세요. 운영을 해서 이익이 나면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 누구한테 수익자에게 이 이익을 주세요. 라고 한다고. 그런 계약이 있다고요. 알겠죠? 큰 틀만 아시면 됩니다. 뭐 이 정의를 쓰거나 뭐 이런 건 필요 없으니까. 자, 여러 가지 내용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 한번 볼게요. 수탁자, 여러분 부탁을 받은 사람, 내가 자산을 운영해 주기로 한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자,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관리, 운용, 그걸로 돈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자 누구한테 이전한다고요? 수익자. 계약서상에 이익이 생기면 이 사람한테 이전한다라는 거. 그 약속한 수익자한테 이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뭐? 법률상 소유자. 이게 맡길 때 여러분 형식적으로는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이거 맡아서 네가 운영해라는 거거든. 그래서 법률상, 그러니까 이게 형식상이라는 뜻이죠. 형식적인 소유자로서 수탁자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요 표현. 아시겠죠? 하지만 실제는 누구 거예요? 이 수탁자가 여러분 당연히 위탁자 재산인데 형식적으로는 수탁자가 관리해야 되니까 형식적인 법적인 주인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계약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돌려줘야겠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수탁자야. 제가 자산 맡기시면요 제가 운영해서 돈 벌어 드릴게요 라는 사람, 신탁업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보세요. 내가 누군가한테 나한테 맡긴 그 신탁 재산에서 벌어들인 소득 하고 다른 소득, 뭐 그 외에서 내가 만약에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고 해봐요. 그거를 구분하여 격리해야겠죠. 논리적으로. 그죠?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기장 같은 거 할 때도 구분해야 됩니다. 요것도 저희 표현 자체를 잘 알아두세요. 요걸 구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다른 근로소득이나 뭐 다른 또 기타 소득이 있는데 내가 맡아서 운영해주고 있는 거에서 나온 소득하고 합치면 여러분 혼재되겠죠. 여러 가지가. 안 된다는 거야. 구분해라는 거죠. 여러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운영해서 소득이 생겼어. 그러면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걸로 봅니다. 이 소득은 처음부터 약속이 그렇게 돼 있잖아. 수탁자가 어떤 재산을 운영해가지고 돈을 벌었어. 그게 그 사람 거야?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구분격리하라고 했잖아, 위에서. 구분격리하고 당연히 이거는 누구한테 주기로 되어 있어? 계약서상의 수익자한테 넘기게 돼 있잖아. 이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누구 게 아니라는 거야? 위탁자 거도 아니고 수탁자 거도 아니고 그 계약서상의 수익자의 소득으로 본다 이 말이야, 이거. 스토리가 이해가 되면은 외울 게 적어집니다. 자, 그런데 계약서상에 여러분 이득이 생기면 누구한테 준다라는 이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는 경우, 아는 경우, 그 경우에는 어떻게?
위탁자가 일단 애초에 재산을 갖고 있는 주인은 위탁자잖아. 실질적인 주인은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누군가한테 귀속된 걸로 보는 게 타당하겠어요?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걸로 보는 게 타당하겠죠. 별도 수익 생기면 누구한테 주라는 말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수익은 누구 걸로 보는 게 타당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이 재산의 실질 주인, 위탁자. 여러분 스토리 이해하시고 특정 문장에 위탁자가 수탁자로 바뀌어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용어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러분 생각합시다. 우리 문장을 한번 볼게요. 이 2번 같은 경우. 자, 이제 읽힙니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재산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수익자, 애초에 계약상 이 재산 위탁자가 말합니다. 수탁자야, 신탁회사야, 수탁자야, 이거 재산 맡길 거니까 형식적으로 너한테 이전할 거니까 요거를 잘 운영해서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잘 운영해서 돈을 벌어줘. 돈을 벌어서 너한테 수수료 당연히 줘야겠지. 수수료 줄 거야. 그 수익을 내가 지정하는 누군가한테 주렴. 당연히 수익자인 거예요. 수익자가 그 소득의 주인이 되는 거죠. 계약서상에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수익자에 어디가 뭐가 들어가면 틀려? 기본 뭐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그럼 틀려줘. 수탁자는 위임을 받아가지고 수수료 받을 권리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 만약에 수익자가 계약서상에 없대.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재산에 대한 게 위탁자인 거를 확인했어. 그럼 당연히 위탁자 거라는 거야. 위탁자 거 방금 봤던 거고 우리가 볼 때는 살짝 넘어갔는데 자 수익자가 있었는데 만약에 수익자가 사망했다. 그러면은 누구야? 그 수익자의 상속인한테 이게 귀속되는 게 맞겠죠.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 신탁에 관한 내용은 저는 정말 이렇게 요약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요 정도만 알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만 하는 거고 훨씬 더 복잡하고 많아요. 그래서 요 정도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됐죠? 여기까지 합시다. 자, 납세 의무자가 사망했대요. 이때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맞아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소득 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 맞습니다. 일단 이것도 뒤에 가서 확인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용어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한번 우리 챙기고 갑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이거 여러분 피상속인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말할게요. 죽은 사람이고 상속인이 뭐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뭐 받는 사람이에요. 살아서 받는 사람. 뭐 우리 뭐 자식 뭐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죽은 사람 아버지 뭐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케이스가 있어야 안 헷갈려요. 그러니까 용어에서 헷갈리면 안 돼. 용어에 대한 정의가 머리에 없는 상태에서는 외우기 너무 힘들어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적인 표현으로 상속을 당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피가 여러분 우리가 피감기관 뭐 이런 거 있잖아. 감사를 받는 기관 이게 피감기관이죠. 그러니까 이제 피동형 있죠. 능동형, 피동형 이럴 때 피라고 하는 거는 뭔가 당한다는 거예요. 주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당한다는 건데 그게 상속이라는 거를 당한다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헷갈리니까요. 요걸 외울 때 뭐 이제 뭐 피상속인 그게 이게 원칙이죠. 피가 뭔가 이제 당했다는 거고 상속을 뭔가 당했다 이런 걸로 그 죽은 사람이고 상속인은 뭐야? 상속을 했다는 거야. 그게 상속을 받았다는 거죠. 그 상속 받은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거든요. 자식을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외우시면 되는데 피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뭐 돌아가셨다. 죽은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외우기 쉬워요. 어디 가서 내가 이런 말 했다고 하지 말고 아셨죠? 이제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왜 피상속인인지 상속을 당한 걸로 본다고요. 우리가 449 뭐 P449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구에서도 그러니까 뭐 피동형 그렇게 당했다는 의미인데 뭐 그렇게 하면 또 나중에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냥 피를 흘리면서 뭐 이제 뭐 아버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하면 안 까먹어. 알았죠? 그렇게 아무튼 어떻게든 외웁시다. 됐어. 자 생각해 이제 풀어보자.
상속인, 그 상속받은 사람, 아들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 돌아가신 아버지,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어져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 피상속인, 아버지의 소득금에 대한 소득세 하고 상속인, 아들의 소득금액, 그 해에 다른 아들이 소득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건 여러분 어때? 당연히 구분해서 계산해야지. 그죠? 그냥 전부 다 하나로 봐서 다 누적적으로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셨죠? 요거 표현을 잘 봅시다. 어디 가서 그 이상한 뚱뚱한 애가 그렇게 가르치더라. 피 흘리면서 돌아가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지고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라던데요. 어디 가서 그것만 말하시면 안 돼요? 말해도 돼. 근데 내가 말했다고 하지 말고. 알았죠? 아무튼 외워야 돼. 아무튼 어떻게 됐든 안 헷갈리게. 자, 보세요. 납세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거예요. 피상속인 아버지와 상속인 아들의 소득은 구분해서 세액을 계산해야 돼요. 이거를 합쳐가지고 아들의 원래 소득금액 위에 얹으면 뭐가 달라져요? 누진세잖아, 우리는. 세율이 똑같으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우린 누진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얹어서 하면 왜곡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 자체를 구분해서 세액을 계산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요것도 체크해야 돼요. 무한정하는 게 아니야. 받은 재산을 한도로, 아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 아버지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라는 거. 됐죠?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4번.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일거주자로 보아 해당 공동사업장이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 정리를 할게요. 뒷페이지에. 자, 여러분 이게 국세기본법 쪽에 우리가 보이는 거 있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있어. 연대납세 의무 이런 거에서도 우리 이따가 국세기본법에서 또 한번 정리할 거거든요. 자, 그거에 대해서 일단 이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하고 국기법하고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거기서도 도움이 됩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연대납세 의무에 대한 정리입니다. 여러분 국세기본법 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세기본법은 여러분 세법의 기본이 되는 공통사항을 정하는 거잖아. 총칙법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그죠? 자, 거기에 이런 게 돼 있어요. 공유물, 공동사업에 대한 연대납세 의무를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하냐? 공동사업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 이게 기본적인 국세기본법의 입장이에요. 국세기본법은 공동사업에 대해서 공동사업자가 연대납부할 의무를 진다.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대납세 의무는 제가 앞쪽에서 그 국세징수법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짧게만 할 겁니다. A, B, C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국가가 있어요. 국가가 조세 채권이 100억이 있어. 100억 있어요. 요 A, B, C가 요거에 대한 공동으로 뭔가 해서 요 100억 채권이 생긴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 국가는 A한테든 B한테든 C한테든 100억만 회수하면 되죠. 그래서 연대납세 의무를 이 100억에 대해서 이 A, B, C가 100억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는 말은 각각이 A도 100억, B도 100억, C도 100억에 일단 의무를 지는 거예요. 일단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100억 내면 국가는 300억 받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 상황에서 들어보세요. 안 해도 듣고 있겠죠? 말 습관이 돼서. 자, A가 여러분 납부했어 100억을. 납부했다고 해봐. 그럼 국가는 여러분 이 조세채권 100억을 받은 거죠? 오케이, 확인했어. 다 납부하셨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소멸되지. A, B, C의 여러분 이 채권 100억을 납부할 의무가 다 사라져요. 이 국가는 A, B, C가 나눠서 내든 누구 한 명이 다 내든 상관없어. 그냥 100억만 받으면 되거든요.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이 내는 사람 입장은 뭐예요? 우리 30억, 40억 나눠내자 라고 사전에 정리해서 내든 한 명이 다 내고 그 후에 A가 B, C한테 내가 먼저 다 냈거든.
야 30억씩 내, 내가 40억 낸 걸로 할게, 뭐 이런 식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일단 같이 의무가 떠 있다가 누가 그걸 내면 동시에 의무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연대납세 의무라고 해요. 자, 일단 그래서 우리 국세징수법에서 했었죠. 뭐 연대납세 의무자한테 뭐 기본적으로 뭐 보낼 때는 관련한 서류 같은 걸 보낼 때는 대표한테 보내면 돼. 그리고 대표가 없다면 가장 국세를 징수하기 수월한 사람한테 보내면 돼요. 하지만 뭐 우리가 뭐 국가 세금의 징수에 관련한 거는 각각 독촉에 관한 거, 징수에 관한 거 이런 거는 A, B, C 각각한테 다 보내라고 했었죠. 내용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했던 겁니다. 그죠? 국세징수법 쪽에서 했던 거예요. 자, 일단 연대납세 의무에 대해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연대납세 의무가 우리가 지금 여기 뭐 민법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 깊게까지 안 물어봐. 근데 대각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연대납세 의무라는 게 뭔지, 저런 거구나. 공동 책임을 지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자, 일단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사업 하니? 그럼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너희 ABC, 생긴 이 공동사업에 관해서 생긴 세금에 대해서 너희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라고 했어. 자,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개별세법의 규정으로 가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국세기본법에서 공부할 거예요. 국세기본법에서는 개별세법에서 뭐 따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전부 다 국세기본법을 따른다는 거야. 그래서 개별세법에 특례가 있다면 어떤 사항은 이렇게 한다라고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기본법에서 정해뒀다고 하더라도 개별세법에서 다르게 한다 여기에 관해서는 이라고 하면 개별세법을 따른다고요. 개별세법의 특례야. 그렇게 하는데 여기 소득세법에 규정이 있어. 국기법 규정에 대한 특례죠. 자, 손익분배 비율별로 개별과세할게 라는 거예요.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법에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 간에 애초에 약정이 있을 거 아니야. 서로 자기들끼리 손익분배 비율을 어떻게 하자라고 계약서에 썼을 거 아니야. 보통이라면. 그거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공동사업자 별로 내 마음의 별로,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각자 공동사업자 각자 소득세납세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뭐야? 연대납세 의무가 배제된다고요. 소득세법에서는 이렇게 본다고요. 공동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면 너희 약속한 서로 나누기로 한 그 비율에 따라서 각자 책임지면 돼. 그러니까 이게 예외가 되겠죠. 국세기본법에 예외가 돼.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자, 소득세 공부하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 또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금 한 이 규정에 대해서 또 파랑이 또 예외가 있는 거야. 소득세법 규정 안에서 또 그거에 대한 예외사항이 있는 거야. 자, 소득세법 규정에 대한 예외예요. 공동사업은 기본적으로 손익분배 비율별로 납세하라고 하는데 공동사업에 대해서 합산과세하는 특례가 또 있다고. 그 소득세 안에서 또. 기본적인 요 규정은 국세기본법에 대한 특례죠. 이 규정 자체가. 그런데 이 규정에 대한 예외사항이 있다고. 그게 바로 공동사업 합산과세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따로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이 경우는 뭐다? 야, 기본적으로는 약정 비율에 따라 너희끼리 각자 알아서 해. 각자 내 각자 이건데 만약에 그 중에 한 명, 공동사업자 중 한 명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A하고 B가 예를 들어서 특수관계야. 그러면서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걸로 판단이 됐대요. 이거 뭐 나중에 볼 거예요. 뭐 주거를 같이 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자, 그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원칙? 소득세법의 원칙. 소득세법의 원칙이 뭔데요? 국세기본법과 다르게 연대납세 의무 배제할 거야. 그냥 각자 내라는 소득세법의 원칙을 배제하고 어떻게 한다고?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 있죠. 지금 A하고 B, 지금 A, B, C 중에 A하고 B가 이렇게 지금 엮이게 됐대. 조건에 맞았대요. 그러면 특수관계인이 B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가 A라고 할게요. A의 소득금액에 어플하는 거야. 이 B 거를 A 거에 어플하는 거야. 그죠?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인 B는 주된 공동사업자 A와 이 경우는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라는 거야. 이 경우에는 뭔가 조세 회피하려고 뭔가 꼼수를 썼다는 거지. 이 경우.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인 B 거를 A한테 엎어서 A 거에 더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해요. 그죠? 근데 A가 그럼 못 내고 막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 경우에는 어떻게? 특수관계인 B야.
너 주된 공동사업자 A하고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뭘 한도로? B. 그의 소득 금액을 엎은 그 금액을 한도로. 이해되시죠? 그게 다시 한번 크게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처음 들으신 분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국세기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동사업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를 지게 해요. 근데 소득세법에서는 그냥 지분 비율대로 각자 책임져 라는 게 소득세법의 특례예요. 근데 그 특례 안에 나는 각자 지게 할 거야. 소득세법이 말합니다. 각자 소득 비율대로 하게 할 건데 각자 책임인데 연대납세 의무 없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뭔가 특수관계자하고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해서 뭔가 장난을 치고 있다면 그거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특수관계자끼리는 연대납세 의무를 지게 할 거다. 요렇게. 됐죠? 요 정도 알아둡시다. 나중에 국기법 할 때도 도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거 몇 번이죠? 4번이죠? 자, 이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해요.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지금 이거는 여러분 소득세죠? 어느 파트야 지금? 소득세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한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에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집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 기본적으로 조세 회피 이런 의도가 없고 특수관계자고 엮여있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공동사업은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서 그 사업자가 각각 책임을 진다. 각각. 공동사업자별로. 그죠? 별로다. 그죠? 별로. 내 마음의 별로. 자,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자, 5번.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세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진다. 맞죠? 아까 말했던 거잖아. 다만 이제 또 요거에 대해서 말할 거야. 다만 단기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만 과세한다. 맞는 거예요. 이 특례에 대해서 볼게요. 이겁니다. 자, 요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거주자가 되면 국내 소득, 국외 소득 다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되죠. 그죠? 그거는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 거주자야. 거주자로 판정이 됐다고. 근데 일단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단기 거주자로 판단됐어. 그 경우에는 좀 특례를 준다는 거야. 이유는 뭐냐면 초록이 보세요. 이 이유는 우수한 외국 인력의 국내 장기 근무를 장려하기 위한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어떻게 돼? 외국인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1년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가 되죠. 그럼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 소득, 당연히 국외 소득까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법상 당연히. 이 경우 여러분 국내 소득 우리나라에서 번 거에 대해서는 기꺼이 한국이 세금을 내겠죠. 뭐 기꺼이는 기쁘다는 뜻인데 뭐 아무튼 기쁘진 않더라도 아무튼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을 수 있잖아.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있지만 다른 국외에서 또 버는 게 있을 수 있잖아. 자국에서 버는 소득에까지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되게 되잖아. 지금 거주자가 됐으니까 판정이. 그럼 나는 싫어. 그래? 너희 법이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럼 난 안 갈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우리는 우리 경제에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칠 훌륭한 어떤 그런 인재라고 해봐요. 산업에 되게 중요한 인재래.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유치가 안 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게 있다? 좀 이런 경우에는 배려를 해주려는 거예요. 거주자이더라도 어떻게? 5년 이하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자 여기 거주자더라도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특례를 준다. 자, 이거는 당연해요. 어쩔 수 없어. 국내 원천 과세소득. 우리나라에서 어디 스카웃돼서 뭔가 벌고 있는 그거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내야지. 그런데 잠깐 자기 나라 가가지고 버는 돈 있죠. 국외 원천 소득 전부 다는 아니고 국외 원천 소득 중 그게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국외에서 해서 우리나라에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국외에서 벌어서 국내에서 지급되지 않거나 국내로 송금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한다는 말이야? 과세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 원래 거주자는 다 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알았어. 너희 나라에서 번 거 우리나라에서 송금 안 돼. 우리나라로 송금 안 되거나
국내에서 지급 안 됐으면 그거는 우리나라 한국에서 과세 안 할게 라는 특례예요. 이거 옛날엔 없다가 이제 생긴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아시겠죠? 이거에 대한 표현이에요. 같이 볼게요.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지는 게 원칙이다. 맞습니다. 이제 특례. 다만 단기 외국인 거주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우수한 그걸 떠올리세요. 그래야 좀 스토리가 잘 익혀. 되게 우수해서 우리나라에서 스카우트하고 싶은 아주 우수한 외국인자. 그런 경우에는 과세 대상 소득 중 뭐 국내 소득은 당연히 과세고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국내 소득은 당연히 과세고,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인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반대로 말하면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지 않거나 국내로 송금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을게 라는 거야. 됐죠? 자, 여러분 잘 하셨고, 지금 이제 시간은 30분 됐는데 뒤쪽에 납세 의무가 이제 비슷하게 빨리 풀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풀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의 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누구?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맞는 표현이죠. 읽히죠? 보이잖아.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기본적으로는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재산을 형식적으로 넘겨. 그래서 수탁자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운영을 해서 돈을 벌어서 누구한테 줘요? 계약상 위탁자가 처음에 적은 그 수익자한테 넘겨야 돼, 그 소득을. 자, 그런데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대요. 계약서상에. 혹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했대. 그 운영 같은 거, 돈 버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위탁자가 그걸 다 컨트롤하고 이랬대. 그렇다면은 그 신탁재산이 벌어들인 돈 있죠. 그거는 그 경우에는 수익자가 없잖아, 지금. 혹은 실질적으로 위탁자 거로 지금 보겠다는 거잖아. 그 경우에는 위탁자 소득으로 본다. 그죠? 뭐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건 뭐 당연히 아니고, 그렇게 나면 당연히 틀립니다, 여러분. 이제 그게, 이건 당연히 틀렸지 라고 발라낼 수 있어야 돼, 우리. 시험에서 이 부분에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가 있다. 틀린 거죠. 수탁자는 형식적인 주인이긴 하지만 수수료만 받는 위치일 뿐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잘 풀 수 있습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 소득 중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진다. 맞는 표현이에요. 자, 2번. 2번이 여러분 우리 방금 봤던 그거예요. 특이한, 그러니까 거주자는 다 내야 되는데 우수한 외국 인재라서, 그리고 너무 길게 있으면 또 그건 저도 경영하지 않는데 5년 이하 외국인 거주자, 우수한 인재는 거주자더라도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고 국내 원천 소득은 당연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면제해 줄 수는 없어. 이거랑 국외 원천 소득인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거. 이런 특례가 있다는 거. 시험 자주 나오죠, 이거. 오케이. 3번.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으로서 국내 신탁회사, 수탁자죠? 그게 신탁회사, 수탁자라고 했잖아. 저한테 부탁해주세요. 받을 수. 제가 부탁을 받고 싶습니다. 신탁회사야. 내가 저 신탁회사인데요. 저한테 부탁을 맡겨주세요. 제가 맡아가지고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돌려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탁회사라고 합니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한 경우 해당 신탁의 수익자는 배당받은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는데, 여러분 이거 좀 까다롭죠? 이것도 뒤에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3번 해답을 정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뭐 깊이 있게 다 들어가진 않을 거고. 자, 수탁자, 국내 신탁회사라고 했죠? 수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어.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이 있다고. 그래서 이 수탁자가 법인세를 부담했다고요. 일단 소득 자체는 여러분 형식적으로 누구한테 귀속돼 있어. 일단 귀속이라는 표현에 헷갈리지만 다시 말할게요. 형식적으로 이 자산은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아까 누구한테 넘어와 있다고? 수탁자한테 넘어와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수탁회사가 형식적으로 내가 주인이긴 하니까 냈다고 하더라도 이 소득은 여러분 수탁자께 아니라고 했지? 결과적으로 이 소득은 수익자한테 귀속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배당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라는 거야. 수탁자가 법인세를 형식적으로 자기가 주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법인으로 부담을 했더라도
이 해당 소득은 여러분 결국 수익자한테 귀속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배당받은 소득에 대해서 수익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어디가 틀렸죠? 봅시다.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은 국내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한 경우 해당 신탁 수익자는 난 안 내. 저기 제가 냈네. 수탁자가 냈잖아요. 난 안 낼 거야. 아니라고요. 이 소득의 수익은 이 소득의 귀속은 결국 수익자한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수익자는 배당받은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정리합시다. 납세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똑같은 문장 같네. 딱 느낌이 피상속인, 피 흘리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와 상속인, 상속을 받은 아들의 소득을 구분하여 세액을 계산하라고 했지? 이거 여러분 많이 또 나와요.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소득에 피상속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틀린 말이죠. 됐죠? 구분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아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아버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얻은 재산을 그 금액을 한도로 피상속인 아버지의 소득 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 오케이, 맞는 표현이에요. 됐죠? 5번.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직접 출자한 해외 현지 법인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납세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뒤쪽에 정리된 게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비거주자는 해외 현지 법인에서의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없다. 왜?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지니까요. 자, 요거하고 비교해야 될 게 있어요. 비거주자 요거에 대해서 비교해서 공부해야 될 게 여기 해외에 파견한 경우가 있어요. 해외로 파견한 경우는 뭐를 말한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를 출자한 해외 현지 법인의 파견된 임직원을 말해요. 해외 파견 임직원은. 여러분 이런 경우는 계속해서 국외에 183일 이상 거주하더라도 거주자로 본다는 거. 요것도 하나 알아둡시다. 됐죠? 그리고 밑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됐죠?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또 30분 넘었으니까 쉬었다가 끊었다 가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쉬었다가 188번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